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오늘 또 뭐 변함없이 우리 시인을 만나다 이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오세영 시인 또는 오세영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으실 텐데, 아마 오세영 선생님은 2년 전에 제 프로에 출연하셔서 또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또 그 사이에 아주 대작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황금모피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이 이제 도서출판 문학사상에서 출간된 시집입니다. 근데 이 시집은 아마 거의 한 30년 가까이 선생님께서 직접 자료 조사하시고 또 탐사하시고 여행하시면서 모은 책이 시가 바로 이 책으로 결집이 돼서 이제 묶이게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 오세영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예, 그전에 한 2년 전에 출연한 기억이 나는데, 예. 다시 또 찾아보니까 고향 집에 온 것처럼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때는 아마 스튜디오가 좀 좁아서 예. 뭐 좀 어려움을 좀 겪었고, 제가 또 죄송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새롭게 단장도 하고 스튜디오도 좀 새롭게 꾸미고 이랬습니다. 자, 오늘 그 선생님 모시고 아주 뭐 저는 이 시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왜요? 이게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대서사적인 어떤 역사 뭐 이런 것들과 같이 더불어서 다 함축된 시집이라서 아마 이걸 어떻게 읽어내나, 또 공부를 또 많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또 아울러서 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 뭔가 좀 신비롭고, 그렇습니다. 또 무슨 잃어버린 어떤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호기심이 뭘 좀 자극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들이 가끔 실크로드에 대해서 시를 쓰는데, 아직까지 실크로드 그 전 구간을 답사해서 시를 쓴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제 시집이 별것은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 서유를 거쳐서 그 고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지금 그 터키 이스탄불이죠. 거기까지를 직접 그 답사를 해서 썼다는 점에서 나름으로는 좀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우리가 여행시는 가끔 이제 김춘수 선생님도 이제 말년에 여행시도 좀 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그 대서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쓰신 시집으로는 아마 선생님께서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크로드의 역사적 배경, 뭐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조금만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실크로드는 대부분 지식인이라면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저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오랜 문명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동양과 서양의 양대 문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양대 문명의 교류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되게 기원 전후부터 아마 시작됐다고 보는데, 제가 뭐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BC 100년 이전에, 그러니까 1100년 이전에는 동서의 교류가 전혀 없더라고요. 아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 한나라 무제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무제 시대에 그 중국 북방에 흉노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주 강성해서 아마 중국을 크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무제가 이 흉노족을 좀 정복하고
그 퇴출을 시키려고 그 장건이라고 하는 그 한나라 장군을 예. 서역 지방에 이제 파견했는데 그때 서역에 대월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던가 봐요. 예. 그 대월지국하고는 우호관계가 있어서 한 부대가 이제 대월지국하고 연합을 해서 흉노적을 이제 몰아내려고 그래서 이제 장건을 이제 특사로 파견해서 대월지국에 보냈던 것이죠. 예. 근데 불행하게도 이 장건이가 그 대월지국 가기 전에 흉노적에게 붙들려서 그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흉노적이 사는 땅에서 한 10여 년을 뭐냐면 그 유폐 생활을 이제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그 감옥을 탈출하죠. 탈출해서 결국 그 대월지국까지 가기는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게 그게 제가 기록을 보니까는 AD 126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원 1세기에서 2세기 전인데 이제 그게 최초로 이제 중국이 이제 서역 지방을 이렇게 탐험했다고 할까. 서역 지방의 길을 연 그런 기록인데 그 후에 한 100년 이후 그러니까 BC 126년에 이제 장건이가 돌았고 그 후 한 100년이 지나서 AD 26년에 이제 한무리가 결국은 그 흉노를 정벌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해의 길이 뚫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중국과 이 유럽 사이에 이제 길이 트여서 이제 서로 무역도 교환을 하고 무슨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그런 막내가 아마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기록을 보면 되게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은 뭐 사람들이 오고 갔겠지만 공식적으로 국가 간의 이렇게 교역 비슷한 그런 통로가 된 것은 대체로 기원 100년 지금부터 약 1900년 이전에 아마 뚫리지 않았나 뭐 이렇게 문헌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크로드의 길이가 저는 제 시집에서 실크로드를 경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스탄불까지 이제 그렇게 시를 썼는데 뭐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 초기에는 아마 중국 그 한나라 때는 아마 중국하고 만 이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 후기 로마가 막 건국되고 할 그런 무렵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서역에서 그리스 반도까지 약 6,400km라고 그래요, 길이가. 그러니까 6,400km의 그 장구한 길이인데 거기 이제 그 길에는 참으로 험난하고 또 그 위험한 그런 지역이 많죠. 이를테면 중국 그 두낭 바로 그 다음에는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아주 뭡니까 험악한 그런 사막이 있습니다. 이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그 돌궐족 언어로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없는 땅. 죽음의 땅. 한 번 가면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타클라마칸이라는 그런 험준한 사막을 건넜고 또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파밀고원이 또 있거든요. 타클라마칸 지나면 파밀고원이 있고 파밀고원에는 지금은 이제 그 파키스탄 북부,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중국의 서역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 거기를 지나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 초원지대를 지나면 그다음에 이란 고원이 나와요. 이란 북부에 아주 험준하면서도 아주 높은 고원지대가 나오고 거기에 또 거기도 그 사막이 또 있죠. 거기를 지나면 요즘 우리들이 코카사스 삼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그 경계선이죠. 그게 터키 그쪽 그렇죠. 거기를 넘어서면 터키가 있습니다. 코카사스 삼국이 그 아르메니아 오늘날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인데 예. 이란을 거쳐서 이제 코카사스 3국을 넘었으면 그게 이제 터키거든요. 예. 이게 터키의 그게 무슨 반도인데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터키 반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예. 지중해하고 흑해를 이렇게 연결하는 좁은 해협이 있어요. 그 해협을 건넜으면 바로 거기가 이제 현재는 이스탄불이고 그 예전에는 동로마의 수도로 비잔티움이라고도 했고 예. 또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불렀죠. 예. 이제 동로마 제국을 거의 그 개국 건국하다시피 한 분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예. 아주 그 위대한 황제거든요. 예. 그 황제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예.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가장 번성한 로마인데 이때가 바로 또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가장 번성했을 때는 동로마 제국과 당나라가 서로 교류했던 그런 시대가 가장 번성했다고 이렇게 이제 늘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군요. 저는 뭐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동안 우리 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적 풍토 또는 이 시대 어떤 아픔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 관심을 아마 독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좀 방대하게 세계적으로 좀 넓혀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역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필요성도 좀 느끼게 되고요. 또 이제 이 시집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자료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시집이 바로 황금 모피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 시집인데 참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강산이 세 번 이렇게 변하는 세월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이 자료 조사를 다 방대하게 조사하시고 또 정리를 하셨는지. 예, 제가 애초부터 그 실크로드 시를 쓰려고 그런 목표로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천성적으로 좀 여행을 좀 좋아했거든요.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 호기심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동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 사막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심정에 사막에 뭐 신기루 무슨 뭡니까 사막의 모래폭풍 뭐 낙타 대상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 신비스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크면 한번 그런 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그 재상연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모로코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여주인공이 그 마린의 마를레르 디트리히라고 하는 그 독일 여배우인데 우리 세대의 그런 배우는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세대 1930년대 아주 세계를 그냥 세계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여배우죠. 디트리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모로코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프랑스 외인 부대 한 병사를 사랑하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외인 부대원인데 이제 당시 그 북아프리카 지역을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로코로 이제 주둔을 하게 돼서 따라왔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둘이 헤어져요. 그 마지막 장면에 마를렌 디트리가 그 연인과 이제 그 헤어지면서
홀로 정처 없이 네. 이제 그 모로코를 떠났는데 그 모로코가 바로 그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예, 예. 근데 사하라 사막에 그 광막한 사하라 사막의 모래 언덕을 신고 있던 히르를 신고 가기가 불편하니까 네, 히르를 벗어서 자기 손에 들고 그리고 그 모래 사장을 이렇게 발자국을 찍으면서 이렇게 이제 사라지면서 그 페이드아웃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낭만적인지 예. 아 나도 한번 사라사고나 가봐야겠다 이런 꿈을 예,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아직 그 한국 전쟁을 복구를 못 1950년대 후반이니까요. 그래서 무척 가난한 시절 아닙니까? 마음속으로만 이제 그런 꿈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제가 50대가 들었으면서 그 중국 서역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막 그 전에 이제 제가 터키도 가봤고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곳도 가봤는데 그때는 내가 꼭 딱히 무슨 실크로드를 간다는 의식이 없었고 실크로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 서역 중앙아시아 쪽인데 터키는 뭐 유럽이 가깝고 또 그 카자흐스탄은 오히려 그 러시아에 가까워서 카자흐스탄은 원래 제가 갔던 거는 1992, 3년경인가 그때 동유럽이 이제 붕괴되면서 그 유고슬라비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정식 국교는 트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그 기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문화교류를 하자. 그랬는데 그때 문화부 장관이 이호령 선생님이었어요. 이호령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사대 관계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이제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저 유고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그 문화적 교류를 지금 특히 시작을 했고 이걸 빌미로 해서 2, 3년 후에는 아마 이제 국교가 틀 거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유고란 나라가 이제 해체돼가지고 여러 나라가 됐죠. 그 당시는 티토라는 그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돼서 독립됐는데 그 동유럽에서 가장 그 유명한 시로사 축제를 하는 시의 축제, 문학 축제죠. 문학 축제. 시의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한국에서 시인 하나를 초청을 했으니 자네가 한번 가보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역할이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나 해주면 된다. 근데 그 영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자유고 거기는 일체의 그 교통 항공편은 우리나라에서 드리지만 거기 숙식이나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다 대줄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보니까 한국에서 그 유고슬라비아까지 가는 항공편이 없어요. 그때 당시 교류도 없었으니까. 국기도 안 쓰는 사이니까 거기를 가려면 할 수 없이 이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모스크바에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경유해서 두 번 환승해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기왕에 가면 좀 여유를 두고 먼저 한 보름 전쯤 떠나서 유고슬라비아 가기 전에 러시아도 한번 봐야겠지 싶어요. 그때 러시아가 막 국교를 틀 때예요. 러시아를 갔더니 또 욕심이 생겨서 그러면 그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또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정보를 거의 갖지를 못해서 카자흐스탄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산다는 그 고려인들이 고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카자흐스탄 한번 가볼까 해서 그때 러시아에 한 열흘 체류하면서 그때 그 카자흐스탄은 독립을 안 해가지고 그 소비에트 연방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죠. 그래서 러시아 국내선을 타고 그 카자흐스탄 여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그 실크로드의 일부였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실크로드라는 개념이 없었고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졌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크로드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카자흐스탄 관계 아마 제일 처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때부터 카자흐스탄을 다니고 왔는데 그다음에 또 무슨 동아일보사에서 무슨 터키를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래요. 예. 그 동아일보 그 설립자의 그 무슨 기념 사업하는 그런 재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문화예술인들 한 명씩을 매년 그 선정을 해서 일체 동아일보사에서 일체 그 경비를 대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문명의 발상지를 한번 찾아서 한번 견문을 넓히고 막 그것으로서 본인이 자신의 업적에 어떤 좋은 긍정적 영향을 주면 뭐 그것으로 만족한다. 근데 만일 좀 여유가 있으면 갔다 와서 동아일보에 좀 연재를 조금 해주면 더 좋지만 그건 의무는 아니다. 나한테 그래요. 그때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이제 그리스였죠. 그리스 바로 옆에 또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스, 터키 기억이 간 김에 이제 기독교의 그 고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제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갔던 게 중국의 서역입니다. 이때 비로소 제가 이제 중국 서역이라는 게 1994년인데 그때 아닙니다. 1994년 전이죠. 그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막 교류를 통한 직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문화계나 매스컴이 그 중국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런 보도도 많았고, 특히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제 그 중국 국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그 제공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느 신문사에서 중국 서역 지방을 다큐멘터리로 중앙일보인가요, 그게? 그때 그게 아마 서울신문이던가 확실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식으로 간 건 아니고 그런 소문을 제가 듣고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같이 좀 따라가겠었냐 그래서 거기 편승을 해서 거기 함부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쉽게 못 갑니다. 거기를 가려면은 중국 서역에 두낭을 우리가 돈항. 우리말로 돈항이고 중국말로 둔항이죠. 둔황인가요? 중국말로는? 둔항이 바로 그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이렇게 횡단을 해서 가면 중국의 그 제일 북쪽, 서북쪽 끝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은 카슈라고 그래요. 한자는 카스라고 쓰죠. 카슈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명칭이 카슈가르였습니다. 카슈가르. 그래서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해서 서북쪽으로 가면 중국의 제일 이제 끝 국경선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그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즘 그 신장 지역이라고 해서 신장 위구르라고 그러죠. 그 위구르족들이 사는 땅이에요. 근데 위구르족은 사실은 돌궐족의 일파죠. 돌궐족. 근데 그 고대 그 돌궐족은 원래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만주 북쪽에 흥안령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북방민족이었군요. 만주 북쪽에. 대흥안령, 소흥안령 그래서 큰 산맥들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돌궐족들이 그 일어난 곳이고 돌궐족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 지금은 이제 그 흥안령 그쪽이 만주족들이 이제 살고 몽골족이 또 살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돌궐족들이 흉노족들에게 이제 쫓겨가지고 민족 이동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돌궐족의 일파가 위구르족인데 그 위구르족이 같이 본류에 편성해서 이동을 못하고 서쪽으로 가다가 잔류한 곳이 지금 위구르 자치구 뭐 중국에서는 중국 그 서역 우리가 서역이라고 부르는 데고 그 신장 지역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위구르족들이 거기서 누대로 한 1000년 이상을 살았죠. 근데 그
위구르족은 돌굴족 일파라고 그랬는데 이 돌굴족이 사실은 터키족이거든요. 예, 예. 이 터키를 한자로 쓸 때 돌굴이라고 써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위구르족은 사실은 터키의 한 부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언어가 예, 예. 같습니다. 예, 터키. 예, 예. 예. 근데 그 돌굴족, 그 위구르족이 사는 신장 즉 끄트머리에 이제 중국 국경이 끝났고 그다음에 그 파키스탄 예. 접경 지역인데 여기가 파밀이에요, 파밀공항. 예, 예. 그래서 그때 타클레마칸 사막을 건너서 카슈카르를 지나서 이제 파밀공원에 탁시쿠르칸이라고 예, 예. 파밀공원에 있는 중국의 마지막 도시죠. 탁시쿠르칸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탁시쿠르칸이라고 하는 데는 석두성이라는 중국 한나라 때 축조한 성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때 그 당나라 황제가 그 성을 견고하게 다시 재건축을 해서 그 서역 지방의 그 이슬람 세력이 이제 동쪽으로 그 동지를 하거든요. 예, 예. 그거를 막아내는 그 요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것이 고선지 장군이라는 그 위대한 장군 있죠. 고구려 유민. 이분이 그 중국 당나라에서 이제 큰 장군이 되는데 이제 그 고선지 장군이 그 탁시쿠르칸의 그 석두성을 지나서 파키스탄 쪽까지 이제 그 정복을 한 그런 유서 깊은 그런 곳이죠. 예. 근데 거기를 갔다 오면서 제가 이게 한두 번 갈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다녀보자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진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도 이제 조사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단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담아낸 시집이 바로 이제 이 시집으로 그렇죠. 다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때만 해도 그 시를 쓰려는 목적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냥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허망해. 그게 뭐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혼자 알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기록으로 남기자니 그게 그 산문을 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원래 본업이 시니까 한번 시로 대기행시를 써보자 그랬는데 사실은 그 영국 낭만주의 시인으로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영국 낭만주의가 레이크 포이트라고 그래서 호반의 시인이라고 그래서 그 삼가 시인이 있습니다. 워드워스, 콜리지, 그다음에 누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악마의 시인, 영어로 사타닉 스쿨이라고 그래서 악마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또 3대 시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이런, 셸리, 키츠 이래서 이제 영국 낭만주의의 가장 훌륭한 시인 6분을 들거든요. 근데 그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사실은 무명의 시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시인인데 하루는 아침에 이 사람이 원래 그 귀족의 그 아들이에요. 사실은 뭐 첩의 자식이죠. 근데 호사를 누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밥을 대신에 브런치를 먹으려고 하녀가 그 커피하고 이제 브런치를 가져오는데 거기 조간신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브런치를 먹다가 조간신문을 똑 봤더니 조간신문 제 1면에 자기 사진이 막 대문짝마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놀라서 읽어봤더니 이분이 그 몇 주 전에 차일드 헤럴드 필리그리머지라고 하는 영어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차일드 헤럴드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차일드 헤럴드의 세계 순례기. 그 차일드 헤럴드라고 하는 소년이 말하자면 그 세계 여행을 한 것을 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듣고 본 것을 적는 그런 형식으로
기행시를 썼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바이런은 뭐 전 세계로 간 것은 아니고 네. 이제 유럽의 그 북유럽에서부터 뭐 발틱해, 그다음에 지중해, 그다음에 흑해까지의 그 유럽을 감싸고 있는 이 해안 도시들을 이렇게 기행하는 그런 시인데 그게 아주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훌륭한 그런 시집인데 그 시집이 그 당시 영국의 비평가들에게 큰 평가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그냥 그 신문에 유명신이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 타고났더니 그렇죠. 유명인이 됐다고 한 말, 네.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근데 바일런이 차일드 헤럴드의 술래기를 썼으니 혹시 나도 실크로드 기행시를 한번 써볼까 이런 좀 헛된 망상이라고 아니, 꿈 지금 같은 거를 이제 내일 아침에 주무시고 나면 아주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완전히 들썩들썩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애초는 뭐 시를 쓸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 막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잡으니까 이게 좀 연구를 해야겠다 싶어서 갔다 온 것은 제가 기억으로 좀 되새겨 보기도 하고 그 후로 다닌 것은 제가 기록도 남기고 뭐 연구도 하고 그래서 시를 쓴 겁니다. 예. 아마 지금 뭐 한 10여 분, 한 20여 분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 방대함이란 뭐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 중압감도 들지만 신비로움도 있고 또 호기심도 이렇게 드는데 아마 그 특히 이슬람 뭐 이런 쪽으로 서역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실크로드에 대한 일종의 환상성 같은 것들을 이게 갖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역시 제 이제 문학 TV가 또 그 사명이 실크로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서양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접합이 되거나 그 접합이 되는 가운데서 또 문화가 또 새롭게 이렇게 그 탄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선생님 정말 이 호흡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방대하게 이렇게 잡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이 역사 얘기하고 뭐 실크로드 얘기하시면 네. 아마 한 일주일 내내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좋은 시 한 편, 이 시집에 골라서 한 편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그 시가 많이 있는데 예. 대체로 이게 기행시가 돼가지고 그 지역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 독자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난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가능한 한 그런 특징이 없는 시를 하나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거기 비비하눈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예. 실크로드를 가게 되면은 세계 수많은 문명권을 접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대승불교 아닙니까? 예. 벌써 그 몽골이나 이쪽을 가면은 이걸 라마교거든요. 밀교. 밀교. 예.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이슬람교. 예. 그 우즈베키스탄, 뭐 이란 이쪽은 다 이슬람교. 아제르바이잔, 이란 또 이쪽에는 아직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잔재가 이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지아 코카스 산국 그쪽으로 가면은 완전히 카톨릭이죠.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 문명권, 불교 문명권,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 이런 사실은 인류 문명의 기초는 다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문명사의 그 기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을 다 이제 다니게 되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완전한 그 이슬람 이제 국가인데 지금은 그렇죠.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불교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고선지 장군 이야기했다가 지금
말씀 못 들었는데 고선지 장군이 그 동진에 오는 그 이슬람 세력을 예. 막기 위해서 예. 출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군대와 이제 싸워가지고 5번을 싸우는데 4번을 크게 이겨요. 4번 크게 이기는데 마지막 5번째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죠. 예. 패배하는데 그것도 그 내부 반란이 있어가지고 예. 억울하게 패배를 하죠. 그 패배한 지역이 탈라스 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 그게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접경 지역을 지나가는 탈라스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그 천산산맥에서 발원을 해서 이제 강이 돼가지고 흘러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이르지를 못하고 카자흐스탄에 키리쿰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 모래밭에 사라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막지대의 강은 그냥 모래밭으로 흘러 들어와서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 증발하기도 하고 모래 속에 스며들어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어쨌든 그 탈라스 강이라고 강이 있는데 그 탈라스 강에서 전투를 벌이죠. 예. 그래서 이게 탈라스 전투라고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큰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쟁이 3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그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 장군이 그 알프스를 넘어서 그 로마를 정복한 그 전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고선지 장군이 탈라스 강 전투가 2번째고 그다음에 뭐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만큼 그 유명한 전투죠.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력한테 졌기 때문에 그 중국이 이제 철수를 하죠. 그 대신 이슬람 세력은 예전에 그 불교 문명권이었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을 해서 이슬람화 시켜서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그 옛날 수도인데 옛날 수도라고 하는 건 티무르라고 하는 또 위대한 그 중앙아시아의 그 영웅이 있어요. 티무르. 티무르가 그 제국을 건설해서 북쪽에서는 모스크바, 남쪽으로는 인도양까지 통일을 한 대제국을 이제 건국하죠. 그 징기스칸 이후에. 그때 그 제국의 수도가 그 사마르칸트입니다.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이 사마르칸트가 아니고 지금은 좀 다르죠. 근데 그 사마르칸트에 가면은 수많은 모스크들이 있어요. 모스크가 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100여 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모스크 가운데서도 가장 웅장하고 큰 모스크가 이 비비하눈 모스크라는 비비하눈 모스크라고 하는 그런 모스크죠. 근데 그 모스크의 그 건축물의 이제 구조를 보면 이제 그 모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모스크 그 본 건물 옆에 높은 탑을 올려요. 그 탑에서 그 예배를 보는 시간을 알리죠. 그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그 전통이 개성이 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5번. 그래서 그걸 아잔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 이슬람 특유의 음악적인 리듬으로 크게 외쳐요.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에 그 시간을 알려야 될 테니까 탑을 높이 쓸수록 큰 모습이죠. 멀리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게 미나렛이라고 그러죠. 미나렛 그 탑을. 미나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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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터키라고 그래요. 그 미나렛이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는데 비비하는 모스크의 그 미나렛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이슬람 모든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탑이었다고 그래요. 미나렛. 지금은 이제 많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높이가 좀 낮아졌죠. 그다음에 그 마드레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성직자들이 공부하고 네. 또 가르치는 그 신학교가 또 있어요. 예, 예. 모스크, 마드레스, 그다음 미나렛, 미나렛. 이 세 개가 이제 그 세상을 이루어서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비비아는 모스크를 누가 건축했는가 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티무르, 티무르가 이제 거의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하고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를 지차. 그래서 비비아는 모스크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참 이제 집을 짓는데 인도 남쪽에 반란이 일어나요. 예. 자기 식민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평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끌고 티무르가 이제 원정을 떠나죠. 네. 그래서 티무르 황제가 자리를 이제 빈 그 사이에 그 비비안 모스크를 짓는 건축사 중에서 한 아름다운 청년이 그 비비하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 티무르 황제의 두 번째 부인인가 그래요. 그 부인의 이름입니다. 비비하놈이. 부인의 이름이 비비하놈. 네, 비비하놈. 네. 네. 그 기록에 보면 그 티무르 황제가 부인을 여섯을 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6명의 왕비를 두었는데 그 두 번째 왕비가 비비하놈이라는 왕비인데 아마 비비하놈이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제일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 티무르가 제일 사랑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건축사가 보니까 비비하놈이 너무 예쁘니까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아, 예. 이제 감히 황제의 부인 왕비를 사랑했으니 사실은 사랑하기가 어려운 그런 운명이죠. 그래서 사랑이 들끓어오르니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황제가 없는 사이에 사랑을 고백해요, 비비아놈한테. 이 비비아놈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비비아놈이 이제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끈질기게 이제 그 사랑을 이렇게 갈구를 하고 요청을 하니까 이제 난처해졌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건축사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내 사랑을 거절하면 나는 더 이상 이 삶의 의미가 없다. 집을 짓지를 않고 달아나 도망을 치겠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만 내 뺨에다가 당신이 키스를 한번 해라고. 뽀뽀를 하면 달라. 나도 당신 뺨에다 키스를 할 테니 키스만 한번 허락해다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해요. 그래서 비비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키스 한 번 정도는 뭐 별것이 아닐 것 같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티무르 황제가 인도 원정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모스크를 딱 완성돼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 비비안은 그 생각을 한 거죠. 그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이 큰 모스크를 하나 빨리 짓고 싶어서 그만 그 건축사의 협박이 넘어가가지고 그 허락을 했어요. 예. 근데 허락을 그냥 둘이만 안 비밀이죠. 예. 그래서 둘이만 비밀을 지키면 되는데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비비하는 뺨에 키스를 하는데 키스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키스자국이 얼마나 세게 했으면. 멍이 들어가지고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키스자국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설이겠죠. 그렇겠죠. 남녀가 키스했다고 예. 키스자국이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가겠어요. 근데 하여튼 티무르 황제가 왔을 때도 지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당황해서 비비아놈이 이제 그걸 가렸어요. 면사포 같은 것으로 뺨을 가렸어. 그래서 요즘이 아니라 원래 전통적으로 이슬람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잖아요. 예, 얼굴 가리잖아. 히잡이나 이걸 쓰고. 히잡 쓰고. 근데 그때부터 이슬람 여인들이 히잡을 풍습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예. 그 이전에는 그런 유래가 있었군요. 예,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 이 티무르 황제와 이 비비아는 모스크의 그 사랑 때문에 히잡의 전통성이 거기에 있었던 건가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지는 몰라. 예. 하여튼 그렇게 전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설령 가렸다 하지만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계속 들켜요. 네. 그거 들켜가지고 티무르 황제가 대노하죠. 아무리 사랑했던 그 왕비지만은 그 자신의 부인이 그 부정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에 아주 그 분노한 거죠. 그래서 그 건축사를 당장 잡아가지고
건축사하고 비비하는을 그 부대자루 천으로 된 부대자루에다가 넣어서 꽁꽁 묶어서 그 건축사가 지은 모스크의 그 미네랄 그 높이가 60 몇 미터라고 그러죠 아마. 그때 아닙니다. 저 80m. 예. 그때 당시 건축술로는 예. 뭐 엄청난 그 탑 높이가 80m. 예. 80m의 그 꼭대기에서 그 두 남녀를 와. 지상으로 떨어뜨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극이군요. 예, 죽였죠. 예, 그런 슬픈 전설이 있는 예, 그런 모스크인데, 그래서 그 모스크 이름이 비비하는 모스크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후에 또 지었으니까. 근데 당시로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큰 모스크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아주 커요. 예. 제가 그걸 보고 쓴 시인데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하는 모스크. 한국의 불교 선사 한 용우는 사랑하는 님과 날카로운 첫 키스를 나눴다고 하더라만 그 키스가 어찌 날카로울 수 있겠느냐. 첫 키스는 아름답고 달콤하고 황홀한 것. 첫 키스는 무아지경. 한순간 넋이 빠져 허걱으로 달아나도 찾기를 그만 단념하는 것. 아니 첫 키스는 뜨겁고 숨막히는 불길. 한국의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너 나 없이 달집을 태우는 들판에 서서 부르혀가 하늘 깊이 핥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은 땅이 하늘과 키스하는 짓이란다. 원래 사랑이란 타오르는 한 덩이의 불. 나 오늘 사마르칸트에 비비하는 모스크 미너렛 앞에 서서 알라가 아닌 잃어버린 내 첫사랑을 생각하나니 그녀 역시 뺨에 찍힌 내 그 화인을 감추려 정녕 어딘가에 홀로 숨어서 히잡을 깊이 눌러쓰고 남모르게 살 것이 아무래도 안쓰럽구나. 그 독자 여러분, 그 제가 참고로 우선 선생님 말씀이 이어지기 전에 이 시집의 특징이 아마 여기 주석이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주석이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읽어내는데 역사적 그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선생님 뭐 이 시를 읽으시기 전에 이제 전제해서 비비하노 모스크에 대한 유래, 그 다음에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여기 주석을 참고를 하시면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집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자 의미입니다. 의의입니다. 예, 이 비비하노 모스크 부제가 이제 사마르칸트에서 뭐 이렇게 적어놓은 시인데 이거 아니라도 뭐 무수히 주옥 같은 시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아마 이 비비하노 모스크를 생각하시면서 선생님 첫사랑도 또 생각을 하시고 이 시를 쓰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첫사랑을 다 하죠. 근데 예. 첫사랑으로 결합되기 어렵다고 그래요. 예. 저도 첫사랑과 결혼을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는 가슴에 남아있죠. 예. 이 나이에 들어도. 예. 근데 아마도 그 여자도 그렇지 않을까. 예. 근데 그 여자도 아마 이제 그 후에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해서 사실 텐데, 결혼하고 사시면서 옛날 나하고 나눴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할 것이고, 뭔가 숨기고 싶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행스러운 거는 그 지금 선생님 첫사랑이 아마 그 뽀뽀 자국이 아직 안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 아직 그 선생님 뭐 여전히 생존해 계시고 또 그분도
생존해 계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들켰으면 이 비비안홈처럼 그 높은 이게 미나렛에 또 어떤 일을 이렇게 당하셨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육체적인 그런 그 멍이나 예. 무슨 자국이 화인이 아니고 예. 마음에 마음에 찍힌 예. 화인이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에 들으니까 이슬람 율법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면 원리주의 이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티무르 황제 입장에서는 네. 일종의 부인이 간음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그 처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도 지금 이슬람 그 율법은 굉장히 강한 그 어떤 율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선생님 이 시를 보니까 율법이 이렇게 강화되는 게 그 계기로 해서 더 강화가 됐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앉아서. 이제 아까 요 비비안홈 모스크에 대한 배경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조금 얘기를 실제적인 얘기를 좀 넘어가서요. 선생님 답사하시면서 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또 시를 기획하고 또 구성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고생하신 얘기 이런 거. 여행하면서 고생이라는 건 되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자연 환경 때문에 거칠고 험악하고 그래서 하는 고생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그 험악한 지역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인가 그런 쪽에 이쪽에 파키스탄 이쪽이 가장 험준하고. 그렇죠. 파밀고원 같은 경우는 해발 한 5,000m 가지고. 맞습니다.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되게 3,000m를 넘었으면 고산병이고. 그래서 제가 고산병으로 고생을 선생님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예. 고산병에 관한 시도 한 편 내가 썼는데 그거 한 편 더 읽어볼까요? 예. 히말라야를 넘다가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는 그 실크로드의 본 루트는 아닌데 히말라야를 넘다가 이 시는 티베트에서 그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해서 인도로 이제 가는 루트인데 그 히말라야 능선을 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히말라야 능선의 제일 높은 지역이 해발 한 5,200m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제가 겪은 고산병에 이제 관한 그런 이야기죠. 거기가 그 중국어로 가슐라 영어로는 가슐라 패스 이러는데 우리말로는 가슐라 고개 아마 그러겠죠. 해발 1,526m인가 그런 지역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주석 보니까 5,220m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뒤에 가슐라 패스가. 그게 5,220m. 예. 히말라야를 넘다가 시가체에서 라체, 안바춘지나 간신히 가슐라 패스를 넘었는데 갑자기 하늘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하늘에서 나를 보고 손짓하시는 70여 년 전의 어머니. 초등학교 1학년 하교 시간 소복을 하신 채 창밖 운동장의 목련꽃 그늘 아래서 나를 기다리시던 꼭 그때 그 모습이다. 아가, 예서 그만 돌아가거라. 오지 마라. 어머니, 나는 전신으로 하늘을 날리다가 그만 발을 헛딛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어디선가 아스라이 들리는 독경 소리, 목탁 소리, 덜컹거리는 지부의 차바퀴 소리. 생사를 가르는 히말라야 해발 5,520m의 능선, 차솔라 패스의 한 외딴 마을,
탱거리에서 산소통을 입에 물고 깨어난 그 인생의 길. 나는 나비가 아니었다. 이런 시죠. 예. 예. 자, 끝이 참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3,000m, 5,000m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백두산 3,000m 채 안 되잖아요, 선생님. 2,772m인가 뭐 그렇죠. 2,700, 800 이렇게 되는 네. 산인데 그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웅장하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네. 산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고도를 보면 3,000m 이상, 5,000m 사이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천산이라고 하는 네, 개념이 딱 그 들어맞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000m 이렇게 넘어가시면 아마 보통 사람들은 고산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겪는 그런 자술라피스를 간신히 예. 넘었는데 예, 이제 어두워졌어요. 예, 근데 자꾸 졸음이 오더라고. 음, 그래서 나는 피곤해서 나는 졸은 걸로 생각을 예, 했죠. 예, 예. 근데 그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이렇게 환영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내가 이상하게 그 설악산 백담사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내가 법회에 참석하고 있더라고. 예, 예. 이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목탁 소리도 막 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어찌 보니까는 내가 그 찌타를 타고 갔거든요. 예, 예, 예. 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단 둘이. 예, 예. 그리고 그 운전기사는 중국인이고 예. 운전기사가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 예. 통역을 해주는 중국인 소녀 그 4명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가게 된 이유는 그 중국에서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온 그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예, 예. 그 내 제자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박사를 받고 중국 산동성의 그 제남인가 하는 그 도시에 살아요. 예. 근데 제남에 그 사범대학이 있는데 그 사범대학 교수가 이제 됐죠. 한국어를 가르치는. 예, 예.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티벳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 알아. 예, 예. 내가 이제 취직도 하고 살만하니까 선생님 티벳 한번 구경하시자고. 그래서 그렇게 계기가 돼서. 예, 그 베이징에서 예. 그 라사까지 천장 열차라고 그래서 밤낮 그 48시간 꼬박 이틀이죠. 꼬박 이틀 이제 가는 그 급행 열차가 있습니다. 그 라사까지 통행을 해줬어요. 예, 예. 그래서 같이 티벳을 구경을 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자기 고향인 제남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선생님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 티벳에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네팔로 가십시오 하고 이제 하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인 기사와 찌타를 이제 붙여준 거예요. 예. 찌타를 타고 가는데 찌타가 그 당시는 그 길이 도로가 포장이 안 돼서 예. 막 도로가 아주 험악해요. 험악하죠. 예. 달구지 길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찝차가 뭐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나는 꿈인 듯 생시인 듯 그 예배를 보는 거 뭡니까 법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독경도 외는 것 같기도 하고 목탁 소리도 나는데 또 뜻없이 뭐 덜컹거리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고산병으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아마 이제 우리가 고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저도 이제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이제 그 네팔 쪽으로 해서 히말라야를 간 적이 있어요. 히말라야를 이제 트레킹이죠. 그야말로 트레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트레킹은 이제 서서히 적응이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또 그 고산병이 좀 심하면 또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지금 지프차로 그 평지에서 그대로 쏘아 올랐으니까 얼마나 고산병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왔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베이징에서 48시간 이틀 후에 라싸에 도착했는데 라싸 자체가 해발 3,500m가 그래요. 예, 예. 벌써 거기 내리니까 예, 예. 어디 시작하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좀 성격이 좀 경망스러워가지고 그 자숙하고 예. 한 2, 3일 푹 쉬고 예, 그러니까 적응을 저거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시니까 예. 적응을 하고 서서 해야 예, 되는데 예. 아 내가 자수하지를 못하고 뭐 자연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포탈라궁도 꽤 높은 데도 올라가고 예, 예. 막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게 겹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바로 이제 돌아왔다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 천만 다행이신데. 아 근데 그 히말라야를 넘다가 그게 딱 예, 예. 짚어져서 근데 그 환상 속에서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음. 나는 어머니를 28살 때 이혼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많아요, 내가. 예. 근데,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독경설이 나고 무슨 그 기차 바퀴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머니의 환영이 떠오르는데 어머니가 하늘에서 네. 너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거기서 정신을 놓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저승에 오지 말라고 드셨어요.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 네. 근데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꿈속에서 어머니한테 가려니까 어머니 하늘에 있으니까 내가 내가 사람인 걸 뭐 착각을 해가지고 나도 하늘로 올라가려고 발을 디뎠는데 탁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천산북로, 천산남로 이렇게 뭐 갈라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히말라야를 우리는 천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천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과 동양의 어떤 그 최상의 어떤 우리 이상향 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시가 나는 나비가 아니었다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 대목이 아주 그 아름답게 저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마지막에 전체가 다 참 뭐 의미가 있고 뜻이 좋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나는 나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오는 그 세계는 일종의 아련한 슬픔과 또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 세계인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여기 이제 선생님 배경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가슬라페스라고 하는 그 고개를 마을을 지나서 고개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일종의 고행이죠. 고행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목을 황금 모피를 찾아서라고 들었는데 황금 모피는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이야손이라고 하는 왕위를 빼앗긴 자기 이복 형한테 왕위를 빼앗긴 이야손이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형한테 내 빼앗은 왕위를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형이 왕이 너 가서 콜키스라고 하는 카스피해를 건너서 콜키스라고 하는 왕국에 가면 황금으로 된 모피가 있는데 그거 찾아가 주시면 내가 왕위를 주겠다. 그건 사실은 거기 가면 죽거든요. 험악한 지역이라. 그런데 그 이하순이 꿋꿋하게 거기 가서 용맹한 그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가진 시련 끝에 콜키스 왕국의 그 공주와 사랑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황금 모피를 결국 얻죠. 그 마지막에 용하고 싸우고가 그래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잃어버린 그 왕위를 이제 되찾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신화적인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누구나 한 생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 모피를 찾는 모험이 아닌가 싶어요. 그 황금 모피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부쩍 이렇게 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티베트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지금 옮겨가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달라이 라마가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다람살라라고 하는 그 인도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도 북부 지역에 보면 매해 차크라라고 하는 그 티베트 전통의 그 축제가 있어요. 뷔페가.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티베트 본토에 있는 분들이 이 산맥을 넘는 거예요. 5,000m, 6,000m 되는 산맥을 넘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북부의 그 달라이 라마가 펼치고 있는 뷔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2달, 3달을 그렇게 뭐 솥든지 들고 이렇게 건너가는 그 모습이 선생님 모습하고 이렇게 딱 그 오버랩이 돼서 참 너무너무 고생하셨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달라이 라마의 예, 예. 그 말씀이 그렇죠. 그 황금 모피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이제 조금은 그 이해를 하잖아요. 그쪽에 이제 산맥이 얼마나 높고 구산병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 고행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이 시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물론 그때 당시는 완성해야 되겠다 이런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었겠지만 이 모든 그 과정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다시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그쪽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히말라야 그 실크로드 얘기해서 이제 조금 지류겠죠. 티베트 뭐 이런 쪽은 티베트 얘기를 조금 선생님 좀 해주실래요? 티베트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다음에 그 사상, 그 다음에 그 정신 이것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실크로드와 뭐 같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티베트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네. 또 거기 사는 분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네.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물리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근데 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이게 시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분들이거든요. 예. 지역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가장 높은 히말라야 계곡에 사는 분들인데 또 그분들은 가장 이 세상에 낮게 살기도 해요. 예. 그거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오체투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오체투지를 하는 종교는 불교, 티베트 불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이제 오체투지라고 하는 게 있지만 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근세에 들어서 그 티베트 문화의 영향으로 이제 불교에서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삶의 철학이라고 할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걸 불교에서는 하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심.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뭘 많이 갖고 소유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또 높이 올라와서 출세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자신을 낮춰서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춘 그런 삶의 태도가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집착을 버리고 무소유 세계로 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실천하는 분들이 티베트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물이 흘러 결국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바다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하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이 흘러서 낮게 결국 바다가 되는 이런 삶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난 티벳에서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호천축 국전인가요? 그 해초 스님 뭐 이렇게 네, 왕호천축. 왕호천축 국전인데 아마 이제 그 인도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그 티벳을 건너고 이렇게 인도로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생각이 났는데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그 양반은 이제 그 양반대로 이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셨잖아요. 그 불교라고 하는 그 법을 구하러 이렇게 가셨는데 아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선생님은 문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적 세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또 가셨다. 이렇게 이제 뭐 동등하게 뭐 그런 그 쪽으로 이제 동일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요. 이 시집을 이렇게 보면서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 시인이 이렇게 방대할 정도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또 지역적이 아니라 그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를 아우르는 길을
이렇게 가면서 시를 썼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선생님이. 네. 예, 선생님 처음입니다. 뭐 기행시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고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건 대한민국 전무후무한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예. 그 식구 전 구간에 대해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전구미를 두고 싶은 예.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시 두 편을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읽어주셨는데 한 편만 더 조금 선생님 마음에 드시는 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한 편. 파밀 고원에서 음.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인더스 강의 예, 원류가 나와요. 예, 예, 인더스 강을 끼면서 계속 남으로 내려가면 이제 파키스탄의 그 탁실라라고 하는 곳에 마을.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탁실라는 굉장히 유서 깊은 역사적으로 예, 예, 예.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고 또 특히 불교와 아주 깊은 예, 예, 예.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카 대왕이 거의 그 도시도 건설하고 아, 또 예. 그 불탑 예,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불탑도 뭐 이게 많이 만들고 뭐 그런데 지금도 파키스탄에는 불교 그 스투파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전혀 그게 없죠. 이슬람이잖아요. 그 완전 이슬람입니다. 예, 뭐다 파괴를 하고 뭐 예. 남아 있지 않을 텐데. 근데 그 왕후척 천축국전을 읽어보니까 예. 그 해초 스님도 그 탁실라에 가셨더라고. 아, 예. 예. 그 탁실라 가는 길에 그 시를 한 편 제가 쓴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베시암 그러니까 그 파미르 고원에서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가다 보면 훈자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 마을이 있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차례차례 뭐 길기트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뭐 베시암이라는 조그마한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탁실라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그 베시암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면서 쓰는 시입니다. 예. 싸울 듯 말 듯, 다툴 듯 말 듯, 왁자지껄 웅성거리던 사내들이 나를 본 순간 일제히 말을 끊고 노려본다. 깊은 눈을 가진 사내들이다. 깡마른 얼굴에 유난히도 눈이 까만 사내들이다. 모두 맨발에 샌들을 신고 가운처럼 치렁치렁한 흰옷을 발목까지 길게 늘어뜨렸다. 어디에도 여자는 없다. 여자 같은 것도 없다. 암캐도 없다. 거리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시장에서도 노천 카페에서도 온통 흰옷을 입은 사내들만이 쏟아져 나와 저들끼리 참을 듯 말 듯 저지를 듯 말 듯 손짓 발짓 떠들어대다가 갑자기 얼어붙어 떨어져라 나를 째려본다. 주먹을 불끈 쥔 사내들이다. 검은 수염이 광대뼈까지 무성하게 자란 사내들이다. 내가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다. 여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여자 같은 것이 없어 그런 것이다. 재밌네요. 시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베시암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예, 예.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 지역이 그 이슬람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서 여자들은 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 조그마한 소읍인데 거기 가면은 여자를 볼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온통 남자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얀 가운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두루마기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흰옷을 입은데 그 유난히 눈이 반짝거리죠. 깊고 까매. 예.
까는데 살벌해요. 예. 괜히 그냥 뭘 두렵죠. 따로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랑 막 떠들고 예,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떠들는 것도 그 조금 온건하게 그 친근한 그런 태도가 아니고 막 싸울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런 싸우는 소리 같이 들려요. 근데 뭔가 아직 물론 일을 저지를 것 같아. 근데 어쩌다가 이제 나 같은 이방인이 가니까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보는데 그 공포감이 생기더라고. 예. 이유 없이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험악할까? 내가 답을 얻었죠. 여자가 없어. 여자가 있어야지. 부드럽고 이렇게 할 텐데 예.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예. 그 사랑의 상징 아닙니까? 예. 이 사회라는 게 여자가 있어야지 그 사회가 좀 따뜻하고 평화스러운 이 여자가 없는 사회니까 살벌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관용법을 써서 암키도 못 받아고 썼어요. 예, 재밌어요. 근데 물론 뭐 문화적 차이겠지만 왜 그렇게 가혹할까요? 그 이슬람 쪽에서는 여자분들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꼭 이슬람만이 아니고 예. 그 모든 종교나 모든 이념이 말이죠. 원리주의를 지향하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까? 인간의 본능을 억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감정도 사실은 무슨 이성적인 그런 사리 판단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이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강제로 이게 강요하니까 인간의 본성을 억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역설적으로 오히려 사랑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하는 인간의 본성 자체를 제거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원리주의 기독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 그 원리주의가 문제가 되는데 그 요즘 중동에서 이슬람 반군들도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슬람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원리주의로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이제 뭐 기독교도 그렇지만 에덴 뭐 아담과 이브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 아마 모든 종교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일종의 욕망의 근원 또는 비극의 한 발생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예수님 씨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방금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늘 아까 이제 우리가 비비 한옴이라고 하는 그 왕비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아마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 부분만 제거를 하면 모든 갈등이나 범민이나 원초적인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비교적 원리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종교가 불교가 아닌가 싶어요. 평등이니까. 나는 그 불교에 원리주의가 있단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원리주의가 있고 이슬람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불교의 가르침은 자비 아닙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용서하고 또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남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자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뭐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받아들였던 종교가 불교였던 것이 참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느끼네요. 이게 물론 불교 내에서도 이제 지금 우리 한국 현실을 이렇게 보면 갈등도 있고 뭐 이렇게 종파들끼리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종교적인 분쟁이라든가 서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종교가 아마 불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비라고 하는 그 실천 덕목이겠죠. 그런 것들이 저는 더 깊이 이렇게 좀 들어가면 아마
인간 모든 이들에게 존귀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불교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가끔씩 우리가 TV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네.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하면 아마 투석 형이니 무슨 형이니 뭐 이렇게 해요. 여자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이슬람권에서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오해를 해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남성들이요, 이슬람 남성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아주 좀 뚜렷하게 이렇게 좀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왜 이렇게 학대하고 왜 이렇게 그 강압하고 억압하는지 그런 의문을 좀 제가 평소에 많이 가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얘기가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 뭐 얘기를 다시 좀 돌아오면 이제 동서양의 문화의 접합점이고 교류고 이것이 이제 다시 동양의 문화가 이제 서양으로 가는 통로고 확산이고 이런 개념인데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차이 뭐 이런 것도 갖잖아요.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도 또 새롭게 이렇게 또 갖게 되고 이렇습니다. 선생님 보시기는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그 문화 차이는 무엇이고 동질성은 우리가 획득하게 된 동질성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실크로드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원 100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서양이 서로 이렇게 소외돼 가지고 예. 그 존재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고 교류가 없었으니까 예. 그 타자인데 이게 한 문제 때 결과적으로 그 일종의 민족 침략이겠지만 예. 그게 좋은 측면에서 그게 계기가 돼서 서양을 알게 되고 동서양이 교류가 되면서 서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지리적인 뜻만이 아니고 인간 개개인의 어떤 그 존재라고 할까? 이거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인 의미에서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 타자와 조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 이런 정신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크로드가 막 그런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예, 예, 예. 그래서 위대한 문명이 탄생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 뭐 그 인터넷 우리가 네트워크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때는 그 뭐라고 할까 역사적 과거의 인터넷이 바로 실크로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의미를 좀 부여해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 우리 주시님이 아주 새로운 아이 관점을 예, 저는 그 가만히 실크로드를 생각하면서 요즘 뭐 인터넷 뭐 모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재탄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과거의 인터넷이 바로 실크로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혼자서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훨씬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제가 갖게 되는데 좋습니다. 끝으로 선생님 이제 오늘 뭐 계획된 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들이 이렇게 이제 방송이 될 텐데 네. 한번 마무리로 네. 시 한 편을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 마무리 하시기 전에 네. 이제 지금 뭐 말씀 다 하시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독자들 위해서 또 이 말만은 꼭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실크로드가 할 말이 참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시를 몇 편을 낭독을 했는데 그 문명사적으로는 이슬람에 관한 시 한 편 낭독을 했고 이슬람에 관한 시 2편을 낭독했거든요. 또 한편은 불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을 낭독을 했는데 기독교적인 것을 하나 낭독을 해야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는데
아르메니아가 역사적으로 최초의 기독교 공인 국가입니다. 아, 예, 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이거든요. 그거 제 기억으로는 미라노 칙령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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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황제 캐시오도스 황제가 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합니다. 네, 근데 캐시오도스 황제는 아마 4, 5세기쯤 될 거예요, 아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보다도 한 100여 년 뒷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나라는 AD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럽, 동남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 한 3, 400년 전에 이미 국교로 했던 그런 나라로 아주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인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 가면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유산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 제 시 가운데 그 아라라트 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죠. 아라라트 산. 우리가 백두산을 마음대로 오르내리지 못하듯 그대들도 갈 수 없는 아라라트. 그래서 멀리 두고 바라만 봐야 하는, 그래서 마음에 두고 그리워만 해야 하는 성스럽기 그지없는 그대들의 삶. 누군가는 거기에 에덴이 있다 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이브가 있다 하더라만 세상 사는 이치 또한 이같지 않더냐. 그리는 사람 없이 보고 싶은 사람 없이 막막한 이 한 생을 어찌 홀로 살겠느냐. 나 오늘 지척의 코르비랍 수도원 언덕 위에 올라서서 그 옛날 노아가 그랬듯이 비둘기 한 쌍을 그대에게 날리노니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노아의 핏줄이자 야벳의 후손아 슬퍼하지 마라. 동방의 한 성스러운 족속 배달의 민족 또한 백두산을 그대처럼 마음대로 오르지 못하는지. 제가 아라라트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백두산을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예. 원래 아라라트 산은 아르메니아 땅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오스만 투르크가 그쪽 지역을 정복하면서 한때 아르메니아를 점령을 했죠. 나중에 아르메니아가 독립을 하긴 했지만은 그 아라라트 산을 돌려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라라트 산은 터키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런가요? 현재는 터키 땅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아라라트를 굉장히 성스러운 산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아라라트가 바라보이는 지척에 바라보이는 무슨 강이 하나 있는데 강가에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언덕에 코흐비랍이라고 하는 그 가톨릭 그 사찰이 가톨릭 교회가 있어요. 예. 그 교회가 아주 유서 깊은 교회인데 최초로 그 아르메니아의 기독교를 전파한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그 성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아르메니아에 와서 그걸 이제 전도할 때 그때 아마 그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믿지 않고 그 조로아스터교를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탄압을 하죠. 그래서 그 그레고리오를 붙잡아서 그 코비랍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바위에 동굴이 있는데 우물이 있는데 우물 속에 가둬놔요. 근데 이게 전설이겠지만 그 우물 속에서 13년을 살아요. 이 그레고리 성자가. 근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그 왕의 이름을 잊었습니다만 그 왕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아무도 그 병을 낫지를 못하고 이제 죽음에 임박해. 그래서 그런데 마침
그 우물에 갇힌 그레고리가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가 나타났거든요. 그 예, 예수가 어떤 성신을 부여해요. 이렇게 하면은 왕의 병을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레고리오를 불러서 그레고리오가 예수로부터 받은 그 성신의 힘으로 왕의 병을 치유를 하죠. 그래서 왕이 그게 감동해가지고 개종을 해. 그래서 지금까지 그 조라스토기를 믿었던 것을 착파하고 아르메니아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한 것인데 이게 AD 301년입니다. 이게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레고리오가 우물에 갇힌 그 바위의 그 우물 거기다가 그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코흐비랍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코흐비랍. 근데 거기서 그게 이제 아르메니아의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이고 뭐 성지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초의 교회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거기 언덕에서 보면 그 강 건너 바로 앞에 아라라트 산이 있어. 아라라트 산이 아주 웅장해요. 아라라트 산의 정상 부분에 한 3분질이 만년설이 이렇게 내려서 그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아라라트는 어떤 산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에덴이 거기에 있다고 돼 있어요. 에덴. 그리고 그 노아 때 노아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다가 최초로 닻을 내리는 곳이 그 아라라트 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를 두고 많은 고고학자들, 그다음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 아라라트 산에 노아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수천 년 동안 그걸 탐사를 했죠. 그래서 몇몇 그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그 노아의 방주의 한 부속이라고 여겨지는 석판을 발견하기도 하고 무슨 그 널판지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아르메니아의 또 그 유명한 큰 에치미아딘이라는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아라라트 산을 아주 성스럽게 생각하고 노아의 그 자신들은 그 노아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세영 선생님 모시고 황금 모피를 찾아서라고 하는 실크로드의 역사적 장정입니다. 그 역사적 장정의 그 결집판입니다. 그 시를 모아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지가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돼요. 말씀을 들은 지가. 근데 끝이 없습니다. 아마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들어도 다 퍼낼 수 없는 그 방대한 자료들입니다. 또 시적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쉽게 여기까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뭐 다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타자에 대한 관심. 관심이 있어야 뭐 소통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의 성을 갖고 사는 폐쇄적인 삶이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도 가져야 되고 타자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거기서 또 소통을 하고 이런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끝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오세영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추후에 다시 모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인을 만나다의 오세영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